여러분, 고대 신라와 일본의 관계를 보면요. 정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한반도를 통일한 그 막강했던 신라가 도대체 왜 이웃나라 일본에게 고개를 숙였을까요? 오늘 이 외교적 수수께끼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고들 질문인데요. 신라의 이런 행동, 그냥 힘에 눌린 굴복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우리가 모르는 더 큰 그림, 어떤 거대한 전략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자, 일단 기존의 역사계에서 이걸 어떻게 보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보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삼국을 통일한 강대국 신라가 일본한테는 이상할 정도로 납작 엎드리는, 뭐랄까, 저자세 외교를 펼쳤다는 거죠. 실제로 기록을 보면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라가 일본 조정에 어마어마한 선물을 보냈다고 해요. 이것만 봐도 두 나라 사이에 뭔가 평범하지 않은 기류가 흘렀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어떤 기록 때문에 신라가 저자세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 증거들을 직접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679년부터 거의 10년간 신라는 일본 황실의 마음을 사려고 말 그대로 물량 공세를 퍼붓습니다. 특히 689년 덴무천황의 장례식 때는요, 와, 정말 정교한 금동불상까지 선물로 보냈다고 해요. 이건 뭐 어떻게든 잘 보여야겠다는 확실한 의도가 느껴지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서기 752년 일본의 한 역사 기록인데요. 일본 천황이 신라 사신한테 대놓고 신라는 옛날부터 우리 일본의 속국 아니었냐? 이렇게 꾸짖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대목이 바로 신라가 종속적인 위치였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자주 인용되죠. 자, 여기까지 보면 어떠세요? 신라가 일본에 완전히 굽히고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근데 만약 이 모든 게 이야기의 딱 절반만 보여주는 거라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분석의 시작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역사를 대할 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 바로 탐정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그래서 이 정보 대체 어디서 나온 건데? 하는 거죠.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신라가 선물을 엄청 보냈다. 일본 천황이 신라를 꾸짖었다. 장례식에 귀한 걸 보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든 증거의 출처가 전부 똑같아요. 네, 바로 일본 측의 역사서에서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 기록이 바로 일본서기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일본서기가 그냥 있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적은 중립적인 역사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주 뚜렷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책이라는 게 오늘 분석의 핵심이죠. 그럼 대체 어떤 의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책을 썼을까요? 이걸 알아야만 비로소 이 미스터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천황 중심사관이라는 특별한 필터를 끼고 세상을 봤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일본 천황이 이 세상의 중심이고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의 모든 교류를 주변국들이 위대한 우리 천황에게 조공을 바치러 온 걸로 해석해버리는 거죠. 이 세계관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아예 역사를 새로 썼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일본서기를 보면 일본을 세계의 중심, 즉 중국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무조건 조공하러 왔다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당나라 장군이 방문한 것까지 조공하러 왔다고 써놨을 정도니까요. 이런 시각으로 보면 신라를 속국으로 묘사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겠죠? 자, 그럼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믿었던 핵심 증거가 사실은 일종의 색안경, 왜곡하는 프리즘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프리즘 너머에 있는 진짜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반전이 있거든요.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일본서기의 기록을 한꺼풀만 벗겨서 다시 읽어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반박 증거가 다른 데도 아니고 바로 그 일본서기 안에 숨어 있어요. 일본에 보낸 신라 사신의 관등, 그러니까 계급을 한번 보세요. 네말이나 급벌간 같은 관등인데 이게 신라 전체 17개 등급 중에서 9등급, 11등급, 다시 말해 중간 이하의 하급 관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윗나라로 모시는 나라에 이렇게 낮은 관리들을 공식 사절로 보낼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결정적인 해가 찾아옵니다. 바로 서기 734년. 이 해를 기점으로 신라의 외교 스탠스가 그야말로 180도 확 바뀌어버립니다. 734년 이후로 신라는 갑자기 일본을 향해 고자세로 돌변해요. 당연히 일본 주종은 엄청나게 분노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신라가 일방적으로 관계의 규칙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외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없는 약소국이 강대국과의 외교 조건을 자기 맘대로 이제부터 이렇게 합시다 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신라의 이런 행동은 굴복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힘이 있었다는 자율성의 증거인 셈입니다. 이걸 오늘날의 국제관계에 빗대어 보면 이해가 더 쉬울 수 있어요. 가끔 엄청난 강대국이 더 큰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자세를 낮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진짜 굴복하는 게 아니라 판 전체를 읽고 두는 고도의 전략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신라의 저자세는 굴복의 증거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당나라와의 관계 같은 주변 정세가 복잡하고 불안정할 때 일본이라는 변수를 관리하고 안정을 꾀하기 위한 아주 현실적이고 영리한 단기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워서 그냥 사실이라고 믿었던 수많은 역사의 정설들, 그 역사들 앞에서 딱 한 번만 잠깐, 근데 이 기록은 누가 썼지?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일까요?